예. 좀 쉬셨나요? 이제 2주차 2교시를 지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50분 이내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제가 1교시 때 좀 빠뜨렸는데, 물론 이제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에 뭐 인원이 좀 변동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지금 출력한 출석부상에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신다고 치고, 제가 이제 뭐 이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불러야 뭐 빨리 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경현님, 김재원님, 김창현님, 남우현님, 백승우님, 그다음에 이효원님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고요. 하여튼 이게 동영상 힘듭니다. 시간도 실제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이걸 또 찍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또 올려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몇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걸 또 뭐 집에서 학교에서 뭐 한 학기 수업이 뭐 한두 과목도 아니고 이걸 다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문제 빨리 좀 해결돼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2주차 1교시 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죠, 그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어떤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뭔지, 그 중에서 또 빅데이터가 뭔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빅데이터가 뭔지 이걸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빅데이터 얘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이건 뭐 듣기 싫어도 많이 듣게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가 뭔지 얼핏 알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이거 전혀 뭐 들어본 적도 없다, 이게 뭔지도 아예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빅데이터가 뭔지 사전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버전의 정의가 있어요.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얘기했고, 뭐 가트너, 요새 유명한 뭐 IT 분야의 컨설팅 회사죠. 뭐 기술 전망 예측하고 이런 걸 유명한 회사인데, 가트너는 또 이렇게 얘기했고, 뭐 맥킨지는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이제 그 스포츠 데이터 분석과 RCSB라는 강의를 2학기에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때 제가 교주로 선택하는 훈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은 또 빅데이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정의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좀 와닿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뭐 저도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돈은 중요한데, 국어사전에서 돈이 뭔지, 돈의 정의가 뭔지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이걸 딱 읽으면 뭐 돈을 모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이런 정의가 딱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적인 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돈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회에 나간 한 대략 5년 정도 그 학번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돈이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한 5년 선배들은 뭐 사회에 먼저 나갔고, 뭐 빠른 사람은 결혼도 했을 거고, 뭐 결혼할 때 뭐 좋은 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좀
현실에 절충해서 그렇지 못한 집을 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애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은 애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어보고 하여튼 돈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실제로 겪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선배한테 선배님 돈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뱉을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막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된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살아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빅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막 없는 얘기를 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빅데이터가 학문적으로 또 이 분야의 대가들이 언급하고 얘기하는 그 개념을 제가 좀 실질적인 의미로 바꿔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좀 화면이 어둡게 보이실 텐데 실제로는 이 그림이 더 어둡긴 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명도를 그나마 50% 올리는데 이게 이제 1659년에 그려진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이제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화가들의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제 좋은 걸작이고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그 항공회사 TV CF에도 이 그림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림이 이런데 제가 퀴즈를 낼거예요. 퀴즈. 그 퀴즈는 뭐냐면 개수를 물어보는 퀴즈예요. 개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찰력을 보기 위한 거예요.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보셨죠? 제가 첫 번째 내고 싶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그림에는 모두 몇 명이 나올까요? 그림이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지금? 대충 대충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9명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의 맞춘 거고, 만약에 11명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한번 태워볼까요? 1명, 2명, 3명, 4명, 5, 6,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7, 8, 9. 이건 사람 아니죠? 술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9명이고, 이 거울에 2명이 비칩니다. 거울에. 이 둘은 사실, 벨라스케스가 이 사람이고, 벨라스케스한테 그림을 의뢰한 부부가 이쪽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둘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거예요. 근데 이 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11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정확하게 센 거고 9명 이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히 잘 세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문제를 하나 더 내는데 아까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그림이 머리에 좀 들어오죠. 계속 보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이건 내가 아까 냈던 문제고, 그림 안의 화가, 그 사람이 벨라스케스인데 이 사람이 그리려고 하는 대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를 맞추려면 단순히 사람이 몇 명이었다가 아니라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시선의 방향 이런 걸 좀 염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벨라스케스가 여기 서 있으니까 사람의 시야가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의 벨라스케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좁게 보면 2명이고 아주 넓게 보면 여기 5명까지 1명, 2명, 5명 이렇게 얘기했다면 거의 맞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벨라스케스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일하기 싫다,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런 표정이라고 본다면 0명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어쨌든 이 정도가 이제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를 낼 건데 이거는 이제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벨라스케스 그림을 거의 이제 외울 지경이 되셨을 텐데, 자, 마지막 문제. 이제 그림 눈 감고도 그리시겠죠?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문제 이제 세 번째 문제 이거예요. 이 그림 안에 그림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액자의 단계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게 모두 몇 점이었을까요? 벨라스케스 그림 안에 액자가 있었나 싶으신 분도 있죠 지금. 그런 게 있는지조차 생각 안 나시는 분이 계시고, 벨라스케스 그림 안에 액자가 있는 것까지는 내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그게 몇 개인지는 도통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벨라스케스 그림으로 다시 올게요. 이게 사람이 몇 명이고 누가 누굴 쳐다보고 이런 건 우리가 얼핏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사실 좀 화면이 어두워서 보기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밝기를 올린 거긴 한데요. 이런 게 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림 한 점, 두 점, 뭐 이것도 그림인 것 같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대충 뭐 10개 전후의 그림이 이쪽 벽면하고 이쪽 벽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세보라고 하면 제대로 생각하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교육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벨라스케스 그림 같은 걸 딱 주면 본능적으로 사람 수부터 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쳐다보는지, 여기서 뭐 주인공은 누군지, 누가 애기고 누가 어른인지, 뭐 우리 이런 거부터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액자가 몇 개고 액자가 어디 있는지는 좀 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지만, 뭐 문이 몇 개냐, 전등이 몇 개냐, 액자가 몇 개냐 이런 얘기를 하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빅데이터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폐, 뭐 영어로 오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오티즘적인 자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액자 개수부터 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먼저 보기 때문에 뭐 컵이 몇 개고 액자가 몇 개고 전등이 몇 개고 이거를 먼저 봤을 확률이 높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 수부터 셀 가능성이 높고, 근데 사실 이게 두부 문자르듯이 뭐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좀 남자들이 자폐적 성향이 좀 있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인상 쓰고 있고 뭐 나한테 무슨 얘기가 그런 거는 뭐 눈치도 잘 없고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EBS에서 방송한 사례를 보면 5살짜리 어린이들을 일단 남자애들 셋을 차에 태워서 한 30분 동안 드라이브를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복잡한 길을 좀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뭐 터널을 지금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 딱 돌아온 다음에 그 운전하는 선생님이 30분 동안 계속 그 남자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끊임없이 30분 동안. 그걸 하고 나서 남자애들한테 한 5살 정도, 6살? 하여튼 그 좀 어린 5살, 6살이 아니었나? 초등학생 정도 됐나? 하여튼 어린 애들한테 30분 동안 어떤 길로 자동차가 어떤 경로로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를 물어보면 거의 정확하게 얘기해요, 남자애들은. 그런데 운전하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반대로 여자애들을 똑같이 태워서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떤 길을 거쳐서 제자리에 왔는지는 거의 기억해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운전하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억양과 표정이 어땠는지도 상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아이들은 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좌회전, 우회전, 터널 및 이제 뭐 횡단보도를 하나 지나고 하는 이런 거 위주로 기억하는 거고, 좀 강제지향적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억양이나 표정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이제 여자 어린이들은 이제 반대인 건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 그 수렵 시대, 그러니까 뭐 멧돼지 같은 거 사냥해서 그걸로 막 먹고 뭐 가죽을 취해서 옷을 만들고 이런 시절에는 이런 자폐적 성향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으로 내가 만약에 뭐
코뿔소를 잡겠다가 마음 먹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거를 잡아내는 뭐 이런 식의. 근데 우리가 농경 사회가 되면서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뭐 눈치도 좀 보고 뭐 주위 사람들 민폐를 안 끼치고 저 사람 기분도 헤아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중요한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같은 벨라스케스 같은 그림을 주면은 뭐 사람이 몇 명이고 누가 누굴 쳐다보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교육이 되고 강조가 됐던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느 게 더 좋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사람 수를 먼저 세는 사람들은 액자 수를 먼저 세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사람이 중요한데 왜 그런 것부터 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액자 수를 먼저 세는 사람들은 아니 액자가 몇 개인지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데 뭐하러 사람 수부터 세냐. 나는 또 니네가 이해가 안 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는 양쪽 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냥 한 번에 이걸 다 셀 수가 있으니까. 사람 수부터 세고 액자 수부터 셀 필요 없이 벨라스케스 그림을 만약에 컴퓨터한테 보여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탕 하고 뭐 사진기 찍듯이 한 번에 다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런 이분들의 여기 이제 언급한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 5가지 감각기관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뭐 우리가 지금 더위를 느끼고 뭐 소리를 듣고 이런 거 다 감각기관 중에 하나죠.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하루 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활동을 하고 저녁에 뭐 집에 가서 씻고 뭐 또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이 하루 사이클 동안 내가 막 작정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걸 안 해도 약 14GB나 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더위를 느끼고 내가 촉각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내가 막 데이터를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14GB면 16GB USB 하나 꽉 찰 만큼 엄청난 양이잖아요. 뭐 어지간한 핸드폰, 스마트폰의 뭐 내장 메모리가 뭐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핸드폰의 저장 공간이 그냥 꽉 차버릴 만큼 엄청난 데이터인데 이런 14GB나 되는 데이터의 약 76%인 10GB는 시각 데이터.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버스를 타고 어디 가거나 어디 걸어가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내 눈으로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다 시각 데이터인데 사실 이 10GB라는 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마다 200분의 1로 압축해서 뇌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10GB고 만약에 압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하루에만 들어오는 데이터가 테라바이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 줄여서 얘기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10GB나 되는 시각 데이터를 눈을 통해서 내가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걸 당연히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걸 다 기억했다가 우리가 미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10GB가 우리 그 단계 기억으로 넘어가고 그게 잠깐 유지되다가 꿈을 통해서 필요 없는 건 버려지고 의미 있는 건 기억하고 결합되고 하면서 이제 좀 재해석되고 해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10GB 중에 우리가 장기 기억까지 넘기는 거는 뭐 10MB 이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9박 10일 어디 여행 갔다 와서 그 9박 10일 동안 그 여행지에서 봤던 모든 시각이 다 지금 기억되는 게 아니고 아주 극소수만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확률적으로 일부가 기억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일부를 기억시킨다. 이게 더 큰 문제란 문제인데 두 친구가 똑같이 열흘 동안 여행을 갔다 와도 이 두 친구가 기억에 담고 있는 시각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는 그런 쪽의 시각 데이터 위주로 기억하는 거고 뭐 예술에 관심 있는 친구는 그런 쪽의 시각 데이터 위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벨라스케스 그림을 보고 사람부터 셀지, 액자부터 셀지를 우리가 바로 선택해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수용하는데,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거르지 않고 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걸 해보자는 거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관찰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아도 모든 데이터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다 저장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한 페이지로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데이터가 한 100개가 발생하면 이 데이터 100개 데이터 중에 우리가 인포메이션인 거와 아닌 걸 구별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 중에 한 10개를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선별하면, 그럼 나머지 90개는 데이터를 만드는 인포메이션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와닿는 예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데, 같은 대학을 다니는 남학생 같은 입장에서는 뭐 수많은 여학우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수많은 남학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겠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여학우들, 남학우들 모두의 핸드폰 번호가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만약 뭐 얘기하기 쉽게 그게 한 100명 있다고 칠게요. 100명. 그럼 같이 대학을 다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핸드폰 번호가 100개씩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다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죠. 그 중에 일부분만 기억하거나 어디 적어놓거나 저장합니다. 그 일부분이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은 뭐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앞으로 썸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성적인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나랑 뭐 취미가 잘 맞거나 친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뭔가 좀 내 나름의 기준으로 내가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다든지, 뭐 연락을 하고 싶다든지, 그 중에서 연락이 올 일도 있을 것 같다든지, 이런 전체 100명 중에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해요. 누가? 사람이. 이 사람의 판단력으로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걸 구별해서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하는데, 이 인포메이션을 잘 저장해야겠죠. 핸드폰에 저장한 것도 저장이고, 뭐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고, 어디다 적어놓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건 다 저장행위예요. 그렇게 잘 저장해서 잘 관리한 다음에 차후에 이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판단력으로 분류하거나 분석해서 뭔가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과거부터 최근까지는 이거를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저장해서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판단력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이거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게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컴퓨터 없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물론 있고, 하지만 이제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당연히 많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포메이션의 핵심은, 근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사람이 수집하고 뭘?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분석한다. 무엇을? 인포메이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가 생기는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인터넷에서, 센서에서, 또는 우리가 뭐 책이나 논문 같은 그런 문서에서 그런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지금은 그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10만 개라고 치면 그 중에 어떤 놈은 인포메이션이고 어떤 나머지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따지지 말잖아요.
그거를 분류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온 데이터를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자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자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바로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이게 데이터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밑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여기서는 인포메이션을 잘 다루자는 얘기고, 여기서는 전체 데이터를 잘 다루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런 일을 잘 해보자라는 게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이고, 위의 것을 잘 해보자라는 게 이미 시작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그러면 이제 좀 맥락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뭐 밑에 거랑 인포메이션 가지고 뭔가 하는 거, 위에는 데이터 가지고 뭔가 하는 거, 뭐 데이터가 양이 많은 것 빼고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밑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사람이 수집하고 사람이 분석하고, 근데 위에는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발생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다 받는 거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판단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 데이터를 분석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하러 피곤하게 그렇게 하나.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만 잘 분석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뭐 남학생의 경우 여하고들 100명의 핸드폰 번호 중에 10명만 인포메이션이라 생각하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이 친구들만 가끔 연락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10년, 20년 지나 보면 이 안에 있던 여하고와 결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여하고랑 결혼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반대 뭐 여하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에는 인포메이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기회나 메시지가 인포메이션이 아닌 이런 데 있을 경우에 다 놓쳐버립니다. 근데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이 데이터 전체를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칠 가능성이 적은 거죠. 우리가 알파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세돌 이기고 이런 거는 뭐 4년 전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보셨을 텐데, 그 바둑의 정석 이런 게 바로 인포메이션이에요. 바둑의 정석.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럴 때는 바둑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묘수고 뭐 알기 쉽게 잘 정리돼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경우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건 맞죠. 근데 알파고가 만약에 인포메이션만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방법만을 가지고 이세돌하고 결혼했으면 상대가 안 됐겠죠. 하지만 알파고는 이것뿐만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닌 경우도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세돌을 이기는 수도 둘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IT만 해서는 안 되고 DT까지 가야 되는지 좀 그런 예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빅데이터 얘기는 아직 안 했죠. 빅데이터가 뭐냐? 요 전체 데이터, 이 큰 원, 얘가 바로 빅데이터.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삽니다. 데이터가 크거나 많으면 빅데이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올데이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올데이터. 그러니까 발생하는 데이터 전부를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걸로 선별하지 않고 다 받아서 수집하고 있다. 올데이터. 그게 꼭 빅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대한 한 10억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10억 개. 근데 어떤 연구자가 그 중에서 한 1억 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했어요. 그럼 개수가 무려 1억 개나 되죠. 얘는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얘는
개수가 1억 개나 되는 인포메이션. 왜냐면 원래 전체 데이터는 10억 개인데 그 중에 1억 개를 선별해 버렸으니까. 개수가 많을 뿐이지 빅데이터의 어떤 취지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데이터를 선별해 버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9억 개 데이터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제철소에 보면 이제 용광로 있죠. TV 같은 거 뭐 밤늦게 TV 보시면 애국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제철소 용광로에서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가열된 그러니까 철이 이렇게 녹은 그런 뭐 마그마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그런 화면이 꼭 나오는데 그게 한번 어떤 이유에서든 꺼지면은 되게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제철소 용광로는 뭐 가스레인지 키듯이 바로 켤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가동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꺼지지 않고 1년 내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용광로에는 이제 온도 센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온도 센서가 예를 들자면 10분마다 온도값을 읽어드려서 상황실로 보내줘요. 그러면 10분에 온도값 하나니까 1시간 해봐야 6개밖에 안 되고 하루 종일 해봐야 144개? 온도값이 그것밖에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상황실 근무자가 그 144개의 온도값을 거르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빅데이터예요. 개수가 144개밖에 안 되지만.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10분마다 온도값이 들어오면 뭐 특별히 온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옮겨 적던지 다 별도로 저장을 하고 그냥 상식적인 온도값이 오면 그냥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은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걸렀다면 그건 빅데이터가 아니지만 10분마다 들어오는 거를 좀 뭐 쓸모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면 개수가 몇 개 안 되더라도 걔는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보다는 올데이터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빅데이터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저장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물론 빅데이터도 사람이 분석해도 되긴 돼요. 뭐 사람이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도 되긴 되는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좋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포메이션에 비해서 이 전체 데이터, 즉 빅데이터는 일단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이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어렵고 양이 많기도 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 문제가 진짜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어떤 통계 모델로 분석하거나 통계적 가설을 검증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하고 성적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뭐 상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고 그렇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가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를 보이고 뭐 그 상관관계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밝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연구자는 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 있냐면 수면 시간, 학습 뭐 일일 평균 학습 시간, 뭐 학원을 몇 개 다니고 독서실에 몇 시간 동안 있고 통학 시간이 몇 시간이고 뭐 집에 뭐 책상에서 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여튼 뭔가 학습 시간하고 관련된 그런 데이터 위주로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학생의 실제 성적이라든지 뭐 내신 등급, 수능 모의고사 성적 뭐 이런 것도 수집하겠죠.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다 인포메이션이에요. 누가 봐도 학습 시간과 성적하고 진짜 관련 있어 보이는 중요해 보이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잔뜩 수집한 상태에서 그 연구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논리라든지 통계적 모델로 이걸 분석하면 되게 깔끔하게 해석되겠죠. 근데 이 전체 데이터, 빅데이터에는 학습량과 관련된 데이터, 성적과 관련된 데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신발 사이즈가 뭔지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잠바가 몇 번인지 뭐
오버워치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해둔 논리, 인간이 염두에 두고 있는 통계적 모델로 이거를 해석하면 한쪽은 그래도 좀 해석이 되는데 나머지는 전혀 해석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IT, 인포메이션 기반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할 때 막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알게 모르게 분석 단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논리나 모델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사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작업이 되게 원활하게 되는데 위의 방식은 그런 고려를 일절 안 하고 데이터를 다 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를 적용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거랑 위에 거, 밑에가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이고 위에가 4차 산업혁명인데 근본적인 차이는 분석의 대상이 뭐 인포메이션이고 데이터다라는 것도 있지만 밑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위에는 사람의 판단력을 좀 가능한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밑에 거는 사람이 할 일이 많고 위에 거는 사람이 할 일이 거의 없겠니? 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위에 게 사람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의외로 느껴지실 텐데 밑에는 사람의 판단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결과를 내지만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위에 거보다. 근데 위에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도 결과가 나오게 만들려고 사람이 해줘야 되는 작업이 훨씬 복잡하고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한 학기 동안 일을 해보시면 그냥 SPSS나 엑셀로 그냥 띡 돌려서 결과 나오는 거는 한 시간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려면 뭐 며칠로는 안 되는 그런 걸 계속 보시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판단력을 배제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일을 좀 보시게 되고요. 자 여기서 나중에 설명되는 거죠. 요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 요게 데이터 테크놀로지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거 전체 올데이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요즘에 클라우드에 많이 저장한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좋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IT, DT,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뭐 많은 얘기들이 그냥 한편에서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마지막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 2차까지 얘기하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할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리할 수 없는 인공지능. 제목이 이런데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사다리 양쪽 날개와 같아서 한쪽만 가지고는 높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즉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없으면 결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에 나온 지가 한 70년이 됐는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빅데이터라고 불릴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인공지능이 마치 상어와 같은 존재라면 빅데이터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태평양에 상어를 떠줘놓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과거에는 사하라 사막의 상어인 인공지능을 던져놓은 거예요. 빅데이터 여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술만 발전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불릴만한 인프라가 생기고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드디어 의미 있는 결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반대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야지만 빅데이터가 의미 있게 쓰여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뒤에서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시각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작업을 한 거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하는 거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작업을 한 거가 데이터 양이 많은 것 빼고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입장에서도 얘를 이걸 이용해서 분석하고 활용해야 얘가 쓸모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얘는 좀 얘가 있어야 능력 발휘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인공지능이라는 게 분야가 무척 넓은 학문이자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 14개 학문이 결합된 뭐 철학, 심리학, 뭐 뇌과학, 뭐 인지과학, 뭐 수학, 통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학문이 결합된 분야라서 인공지능을 잘한다라는 말만큼 뜬금없는 소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 많은 학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영어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다 보니까 주어가 AI 이렇게 되는데 인공지능 안에 이 기술적으로 또 수많은 세부 기술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머신러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안에. 근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머신러닝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럼 머신러닝이 대략 100가지 기법이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 뭐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모션, 뭐 베이지 블루먼 등등 100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 어쨌든 성과를 많이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딥러닝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이 막 혼동돼서 얘기되는데 엄밀하게 이렇다.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은 스포츠 분야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한 이제 딥러닝을 하는 거를 많이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결국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게 결국 인공지능의 하나니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인공지능의 양배축이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 전문가 시스템이 뭐 대표적인 게 IBM이라는 회사의 왓슨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대표적인 전문가 시스템인데 이게 뭐 예전에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은 적도 있고 제퍼디 퀴즈쇼라고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에 나가서 얘가 우승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성과를 많이 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뭐 길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환자의 암을 예측해주는 그런 일을 의사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전문가 시스템이 훨씬 더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머신러닝이 전문가 시스템을 보다 더 추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머신러닝이 전문가 시스템보다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가 머신러닝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럼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의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집에 TV에 뭐 지니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죠. 뭐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TV 또 켜주고 뭐 리모컨도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핸드폰에 시리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개념인 거고 그 개념이 실체화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디바이스, 장치 이런 거를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물병을 치면은 얘가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기처럼. 그런데 얘를 잘 훈련시키면 얘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씨도 맞추고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기분도 맞추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 시스템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되게 빨리 똑똑해지죠. 이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하는 방식이라면 머신러닝이 뭐냐면
얘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해 보이는 그냥 모든 데이터, 그게 결국 훈련 데이터고 그게 결국 빅데이터죠. 그걸 얘한테 끊임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처음에는 에이전트가 엄청 멍청해요. 그러니까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도 대표적인 머신러닝인데 정확하게 딥러닝으로 한 거지만 처음에는 뭐 이세돌 이길커녕 아마만도 시급한테도 지고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 시스템은 성능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머신러닝은 점점 좋아져서 이세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월등한 성능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공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지식은 형식주와 암묵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적을 수 있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분명히 존재하는 지식이지만 말로 하기 어려운 지식,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 그런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암묵지가 연애하는 기술. 그러니까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뭐 엄한 행동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겪어봐야 되고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봐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 근데 전문가의 시스템은 형식지만 얘한테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암묵지는 다 놓쳐요. 그러니까 얘가 딱 형식지만큼만 똑똑해져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형식지, 암묵지 가리지 않고 얘한테 다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형식지뿐만 아니라 암묵지까지 습득해서 되게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소위 이제 다 큰 성인들이 뭐 영어 학원에 가서 5형식부터 배우고 문법 배우고 어휘 배우고 막 이런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좀 기본적인 영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어민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카들이 그런 가정 경우가 보셨을 텐데 뭐 부모가 하는 얘기를 막 밑도 끝도 없이 따라하고 TV 만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소리 계속 따라하고 그럼 옆에서 듣고 있으면 뭐 저게 우리나라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뭐 옹알이 몇 년 하고 뭐 외계인 말 같은 말 막 하다가 시간 지나면 한국말 탁 하죠. 그러니까 뭐 문법 모르잖아요. 뭐 국어사전 읽을 줄도 모르고 하죠. 그게 바로 머신러닝. 그러니까 얘가 한국말을 익히는데 필요한 모든 말을 다 스펀지처럼 빠져서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고 발음이 맞든 문법이 맞든 그냥 계속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똑똑해지는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는 머신러닝 전문가 시대를 앞섰고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뇌 구조, 뇌 안에 있는 시냅스 어떤 신경세포 간의 어떤 그런 정보 전달, 기억, 학습을 통한 어떤 그 뇌 안에 어떤 시냅스 구조의 변경, 어떤 강화, 뭐 이런 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를 흉내내는 그런 거다 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특히 1990년대 중후반에 이게 엄청 뜹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한 분야죠. 이게 엄청 핫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문제를 저걸로 풀 수 있을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얘가 2000년대에 딱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한계에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얘가 성능이 이제 답보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2004년 막 이 무렵인데 그때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우리나라 말로 인공신경망에 또 암흑기가 왔고 그게 한 10년 동안 지속됐어요. 1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게 2014년, 15년 이쯤 됐을 때, 그러니까 5, 6년 전죠. 이때 얘가 기술적인 난제를 풀었어요. 기술적으로 막혔던 문제를 풀었고 또 그때가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환경이 꽤 많이 구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빅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맞으면서 얘가 이제 그 과거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는데 얘가 이제 그때 이름을 바꿔서 딥러닝으로 창시개명해서 세상에 짜잔하고 나타난 그게 한 4, 5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의 한 분야고 현재로서는 가장 핫한 거고 우리 수업은 스포츠 분야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우면 좀 넘어갈 텐데 그냥 대충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습하면 이런 얘기 또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레이어가 깊어지면은 이거 성능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운 좋게 뭐 밟은 것처럼 이것저것 막 답답하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고 그래도 뭐 이런저런 배경이 있었겠지만 시도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라는 거를 찾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빅데이터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 랜덤하게 저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는데 저런 거를 좀 이렇게 생략하고 훈련시키면 더 좋다 이런 것도 찾아내는 거고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 훈련이 잘 된다 이런 것도 찾아내는 거고 여기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쭉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2014년 정도부터 2015년 그 정도까지 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어떤 시도를 하면서 이런 노력이 이제 결합되고 또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되는 상황이 만나면서 뉴럴 네트워크가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딥러닝으로 화려하게 부활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로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놈은 어떻게 훈련시켜서 에이전트가 점점 똑똑해지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는 3주차 시작할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링크 다 유튜브 링크고 하니까 직접 가서 미리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32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32페이지 뭐 이거 전체 이거는 62페이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3주차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내용 이제 고생하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10가지는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하셨으면 하냐면은 이 클래스 열린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크게 4개예요. 4개 IT 데이터 테크놀로지 목차 보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한 건데요. 이 클래스 열린 게시판에 본인이 생각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뭔지, 본인이 생각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뭔지, 본인이 생각하는 빅데이터가 뭐고 인공지능이 뭔지를 적어주세요. 언제까지? 봅시다. 3월 27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근데 그거는 제가 이 강의 동영상 얘기한 거랑 똑같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적 정의가 있어.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이런 거야.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데이터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요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4개 다 뭐 이렇게 이 클래스 열린 게시판에 그냥 이어서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뭐다, 뭐라고 생각한다라든지,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뭔 것 같다라든지, 빅데이터는 뭐 어떻게 이해가 된다, 뭐 인공지능은 뭐 하자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게 좀 적어보시면 그거를 3월 27일 밤 12시까지 남기시면 제가 제때 출석을 하신 걸로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27일이 넘어서 올리시면 지각하신 걸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3주차부터는 학교에서 만나길 바라며 2주차까지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